예, 이번 시간에는 장문의 과정 전체적으로 그 교재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로 비문학이란 용어로 설명되는 그런 항목이죠. 실용문이라 할 수도 있고 또 넓게는 표현과 이해. 표현과 이해라고 보았을 때 이 전체적인 부분에 뭐 어휘 지식이 바탕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이 어휘 지식을 크게 대별해 볼 때 한쪽에는 그 문법 이런 측면이 한쪽에 있고 또 한자라는 것이 다른 쪽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순수 고유어이든 아니면 한자어이든 어휘 전반 그러다 보면은 규범 언어라는 측면이 좀 보강이 돼야 되겠고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 등등 그 위에 실용적인 성격의 글이 있고 문학적인 성격의 글이 있고 자료가 어느 것이 되든 그것을 표현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것과 이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것 이와 같은 구도는 고등학교 교과서로 이야기하면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렇게 4개 영역으로 그 국어 교육의 기본 틀이 짜여지는 이 시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첫 출발이 되는 그런 항목으로 장문의 과정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단어는 이제 크게 쓰기의 영역과 읽기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쓰기 영역에는 이론적 개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설명문 하면은 설명의 방법 그리고 논설문 하면은 논증의 방법 이런 부분들은 이론적으로 학습이 필요하고 그 이론적 개념에 따라 출제되는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에 그 독해라고 할 수 있는 이 독해라는 부분은 이론적 항목보다는 질문 유형, 발문 유형이 어떠한가 이것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유형별로 그 독해 연습을 쌓아둘 때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늘 해왔던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 없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딱히 어떤 공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늘 모든 문제 이쪽 영역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늘 만점 맞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필요한 공부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내게 필요한 지점이 어딘지를 찾는 것 이게 있어야 집중점을 둘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 유형에 따라서 또 틀린 문제들을 모아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 것인지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실력 향상에 가장 중요한 고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62쪽 이렇게 출발하는 페이지 지적을 해드리는데 먼저 첫 시간에 설명드릴 건 전반적인 틀로서 그 페이지별 진도 내용을 진행한다라기보다는 이 단원 전체를 소개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로 그 장문의 과정이라는 그 자료를 소개해 드리는데 이것은 그 전체적인 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하는 그렇기 때문에 질문 그 유형으로 본다면은 좀 오래 묵은 질문 양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원들이 강조되던 초창기에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도 독립대 문제를 많이 출제가 됐던 것이고 요즘에는 독립대 문제 출제 문항 수가 좀 적기 때문에 단원 전체의 학습을 이렇게 윤곽을 잡아주는 그런 그 도입학습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과정 해가지고 위아래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위아래로 두 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역시 이 단원의 이론적 근거를 처음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할 때 교과서 그 설명문 단원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원은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계획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렇게 크게 3단계로 설명을 했던 그런 설명문 지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좀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또 하나의 그 설명문이 있었는데 그 다른 설명문에는 주제, 소재, 구성, 지필, 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5개 단계로 설명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2개 단원을 합쳐서 이 계획하기 단계 안에서 주제, 소재, 구성 3가지를 묶어 제시하고 표현하기, 지필하기 뭐 이렇게 용어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고쳐쓰기, 그리고 퇴고 같은 항목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단원에서 어떤 문제들을 출제해 왔는가? 첫 번째, 이 주제 설정이라는 부분은 가장 초창기,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교과서에 틀지어진 가장 초창기에는 주제문의 요건이라는 것도 질문이 됐던 바 있습니다. 명료한 문장으로 표현돼야 한다든가 또는 비유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 또는 의문문 따위의 그 수사법 따위가 반영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제문 설정의 요건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초창기에 출제가 됐던 그런 모습이고 최근 연도로 쭉 오면서 그중 유용하게 다뤄지고 있는 아직 남아 있는 출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유연상. 근데 이것은 이 주제를 도출하기 이전 단계, 착상 단계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고 일종의 그 마인드맵을 구성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일정 요건을 질문해 주는 따라서 되게 질문 형태를 보게 되면 자유연상 과정이 일반화, 추상화로 나아간 것은 이와 같은 질문 형태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맵을 그려가면서 처음에 그 어떤 중심 소재가 됐던 이런 핵심어로부터 일반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좀 더 넓어지는 양상으로 그리고 또 일반화된 것을 바탕에 두고 추상화 관념적인 내용으로 차원을 달리 확장해보는 이런 방법으로 가지를 늘려갈 수 있죠. 아니면은 그 자유연상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그림으로 주고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호를 준 다음 그 자유연상의 과정이 유사한 두 개를 짝지어라 이런 형태로 질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일반화, 추상화와 같은 이런 그 용어를 지시문에 주어진 경우는 지시문의 요건에 따라서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반면 자료를 주는 형태는 자료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각 항목을 첫 번째 단계에서 진행된 것이 일반화인지 추상화인지 이것을 메모하고 성격을 판정하고 그 판정된 결과에 따라서 유사한 것을 연결하는 이런 것으로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재료 수집이란 부분인데 역시 초창기에는 재료, 소재와 관련된 어떤 개념적 사실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질문하는 양상이었었고요. 이 부분이 최근 좀 확장돼서 하나의 독립된 단원으로 키우는 이런 양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원과 직접 연결짓기 가장 좋은 부분이 바로 자료 활용 방법. 그래서 제일 인상적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통계 자료 따위를 보기로 주고 그 통계 자료에 대해서 특성을 그 선택지에서 설명하는 이런 양상의 질문 형태들이죠. 수능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언어 논리 형태의 질문 양상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질문 영역인데 이런 것들을 아예 별개의 독립된 단원으로 설정해도 좋고 기존의 목차 체계로 연결을 짓는다면은 요 소재라는 항목 안에 넣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난이도를 좀 높여서 간다고 한다면은 그중 꼽아볼 수 있는 형태가 어떤 그 소재를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용되는 관점 또는 기준 이것을 질문의 거리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좀 그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가에 대한 그 질문 양상은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설명 내용들이 관점이나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앞에 자료를 볼 때 적용했던 관점, 기준 그리고 또 뒷부분을 말하는 관점과 기준 이게 불일치하게 다른 것으로 다른 잣대로 넘어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은 글감을 정리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그런 판단 요소가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질문할 거리가 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두자는 정도고요. 일단 개요 작성, 개요표 뭐 그중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개요표에 대한 분석, 여기서 질문으로 묻는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 주제문이 주어지고 앞에 서론, 본론, 결론 그 세부 항목들을 준 다음 중간에 빈칸을 주고 빈칸 채우기 형태로 질문할 수도 있고 또 앞에 서술된 내용에 기대어서 뒤로 이어지는 그 양상들을 내용으로 질문할 수도 있고 형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뭐 내용으로 질문하는 건 익숙한 부분인데 형식으로 묻는다고 하는 것은 앞에 서술된 내용에 근거해 볼 때 뒤에 올 대략적인 내용을 추정해 볼 수 있고
그 대략적인 내용을 추정해 보게 되면 그에 걸맞은 구성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또 추론해 볼 수도 있겠죠. 내용적인 면, 형식적인 면 양쪽으로 모두 질문 가능하다. 세부 내용은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필 단계는 단어의 선택, 문장 쓰기, 단락 쓰기 해서 단어에서 단락으로 이렇게 모아가는 이런 과정, 그리고 또 독해 과정에서는 주어진 단락을 문장 단위로 끊어보고 그 속에 쓰인 단어도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이런 통합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량이 좀 많은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차 체계를 설명하는 정도로 뼈대 잡기 하고 독립된 단원으로 빼서 뒤에 다시 별도의 강의로 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퇴고에는 또 퇴고 그 자체를 질문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역시 단락 차원에서 퇴고하는 것도 문장이나 단어 차원에서 퇴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녹여서 퇴고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 사실 국어에서 공부해야 할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통합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굳이 뭐 독립된 개념 정도로 따로 살펴볼 것 정도는 안 된다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세부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최근 연도 그래도 그중 많이 다뤄지는 개요표 영역 이걸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우리가 그 교재로 보면은 362쪽에 구성과 개요 작성 바로 이렇게 개요표부터 들어가죠. 그리고 글의 구성이라는 용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구성의 개념을 교재에서 살펴본다면 362, 363 좀 파란색 제목을 쓴 부분에 자연적 구성, 논리적 구성 이런 용어가 큰 뼈대로 소개가 됐어요. 자연적 구성이 뭐냐라고 하면은 논리적 구성이 아닌, 그러니까 구성 방법에 있어서 논리성을 딱히 요구하지 않는 그 이외의 나머지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동그라미 1, 2번에 시간적 구성, 공간적 구성 이 정도를 들었어요. 그런데 굳이 조금 더 추가해 본다면 물리적 구성이라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간적 구성이든 공간적 구성이든 또는 물리적 구성이든 시간, 공간이라는 그 대상의 특성, 여기에 어떤 사물 따위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비논리, 즉 논리적 구성이라는 항목을 뒤로 빼고 논리적 구성이 아닌 것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비논리적인, 논리적인 것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이럴 때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뭘까? 한마디로 순서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구성의 경우에 시간적인 순서, 공간적인 구성에 역시 공간적인 순서. 그럼 어떤 사물을 다룬다라고 하면은 그 사물 특성에 따라서 물리적인 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딱히 논리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를 설명한다면은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니면 겉에서 속으로 일정한 이런 순서에 따라 구성하는 이런 것들은 딱히 논리적이라 보기 어려운 면도 있죠. 자, 그런 정도를 앞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 논리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 그 이외에 이제 보편적인 글의 구성법들을 논리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개요표를 한번 소개해 드려보는 이유는, 이런 용어들을 기계적으로 암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의할 점, 이걸 지적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연적 구성법이라고 하면은 시간적 구성, 공간적 구성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예로 들다 보니까 역시 또 구성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글의 종류를 예문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적 구성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전기문이 많이 예로 들어집니다. 공간적 구성하면 기행문이라고 예를 들게 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가장 쉬운 것 같았던 이 단원에서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경우 다음 중 자연적 구성법을 취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1번의 전기문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했던 것에 따라서 자연적 구성법의 대표적인 예로 시간적 구성, 공간적 구성,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전기문과 기행문 이렇게 정리를 거의 암기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 구성, 전기문 바로 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4번 답지에 일기문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요구되지 않고 논리성을 요구되지 않고 그냥 자유분방하게 글자 그대로 자유분방하게 가장 편안하게 구성 형식이나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글로 무엇이 좋을까? 전기문일까? 일기문일까? 이 둘을 대비해 보면 당연 일기문이 되겠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누구나가 다 풀 수 있는 기본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됐던 이유는 뭐예요? 미리 암기했던 것. 대표적이라는 것을 늘 꼽아 암기하는 이 방법이 이렇게 쉬운 문제조차도 틀리게 했고 또 의외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수험생들이 틀렸다는 특이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본래의 취지를 공감하는 이런 방법으로 출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제문으로 환경오염을 극복해야 한다. 좀 막연한 얘기지만 예문을 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들고자 이렇게 예문을 잡아봤고요. 서론에서 인간의 삶과 환경오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본론에서 환경오염의 실태를 이야기하는데 1, 2, 3단원으로 본론을 3단원으로 나누어서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이라는 것을 오염의 종류에 따라 3개 단원으로 크게 구별을 해봅니다. 그런데 소술 방법을 수질오염을 설명할 때는 오염의 실태의 추이라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추이니까 60년대는 어땠고 70년대는 어땠고 80년대는 어땠다 이런 식으로 쭉 적게 되면 그에 적합한 구성 방법 이렇게 연결 짓는다면 당연 시간적 구성이 되겠죠. 그런데 대기오염이라는 항목을 소술할 때는 냉난방 시설이나 자동차 사용량 이런 것들과 관련 지어서 대기오염의 실태는 어떤가 이렇게 연결을 지어보자. 그럼 이런 그 설명 방법을 취했다면은 당연 냉난방 시설이나 자동차 이것은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는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사용량이 늘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기오염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맺어지겠죠. 당연 인과식 구성이 그 구성 방법의 예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토양오염의 경우에는 도시지역, 농업지역, 공업지역, 산간지역 이렇게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오염 상태를 살펴보는 이런 방법으로 서술했다. 그럼 이것은 공간적 구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내용 서술의 양상이 어떠한가 그 특성에 따라서 시간, 인과 또는 공간 이런 것들이 각각 사용될 수 있고 본론 세 단락의 관계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이렇게 세 단락의 관계는 어때요? 바로 병렬식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구성 방법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개별 단락 안에 쓰이기에 적합한 구성 방법과 개별 단락이 아니라 글 전체 흐름, 본론 전체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주는 이런 단계에서의 구성 방법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죠. 지금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은 병렬식 구성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단계식 구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단계식 구성이라는 건 뭐 글 전체를 3단계 또는 4단계 가장 많이 쓰는 방법들인데 3단계는 서론, 본론, 결론의 체제를 이야기하죠. 4단계는 뭐예요? 한시에서부터 유래하는 기승전결이라는 구성 방법입니다. 이 단계식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 세부 단락 안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양적인 면에서 어때요? 글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글 전체를 포괄하는 이런 영역에서 고려할 구성 방법이다. 그래서 글 전체의 면에서는 단계식 구성이 가장 대표적으로 고려할 만하겠고 그리고 또 각 단락 내에서는 그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적 구성을 써도 좋고 즉 자연적 구성법을 써도 좋고 인과식 구성이나 등등 이런 논리적 구성 영역을 써도 좋을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용어를 특정한 부분하고 너무 기계적으로 연결하지 말고 글 전체로 볼 때, 부분으로 볼 때 또 그 부분도 글의 내용의 특성이 어떠한가 그에 따라서 적합한 구성 방법은 얼마든지 골라서 취할 일이다. 수사법과 똑같아서 필자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을 독자들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차원에서 취사 선택될 항목인 것이죠. 네, 그렇게 보고 다음 자, 이 부분은 개요표를 분석하는 앞서 그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질문 양상이라고 소개를 드렸었죠. 개요표가 적절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그 개요표를 분석하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은 큰 항목에서 작은 항목으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들어가며 분석한다. 이게 그 개요표 분석 방법으로 많이 소개가 되죠.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전체 항목으로부터 세부 항목으로 들어간다. 이 말의 뜻을 전체 항목으로부터 세부 항목으로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자 1, 그 안에 양괄호 1, 그 안에 반괄호 1, 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서 반괄호 2, 반괄호 2 안에 동그라미 1, 2. 또 양괄호 1번에 상응하는 양괄호 2번.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겠죠. 이때 이렇게 상위 항목에서 하위 항목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부분으로 란 얘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로마자 항목을 설정한다. 그러면 로마자 항목으로 바로 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들어가줘야 한다는 거죠. 이것으로 글의 끝부분까지 정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뼈대가 작성이 된 뒤 로마자 항목 안에 양괄호 번호를 두기로 했다. 그러면 역시 이렇게 또 로마자 2에서도 양괄호 1, 2, 3 이렇게 해서 역시 어디? 글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뒤에 양괄호 번호 안에 동그라미 1, 2를 두기로 한다. 그러면 또 각각 동그라미 1, 2번의 수준을 채워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큰 항목에서 작은 항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는 전체대로, 중간은 중간대로 어쨌든 한번 손대는 건 같은 동위 레벨에서 끝까지 점검해가는 이런 방법으로 분석을 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부분에서 중간 그리고 작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전체에서 부분으로 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야만 그 동위 관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빈칸을 채우든 아니면 잘못된 것을 골라내든 하는 것들이 더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개요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계획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5단계로 주제, 소재, 구성, 지필, 퇴고 이렇게 해서 각각 가장 특징적인 질문 영역들 물론 양이 많아서 독립된 단원으로 빼줘야 하는 그런 항목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꼽아볼 것. 자, 계획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그 중에서 표현하기, 지필 단계예요. 5단계 구성법으로 설명할 때는 지필 단계인데, 그 지필 단계에서는 제목 쓰기, 서론 쓰기, 본론 쓰기, 결론 쓰기, 뭐 이런 것들로 큰 윤곽을 소개합니다. 물론 이제 글에 관련되기 때문에 특화될 부분은 얼마든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요 단원만의 개념적인 정리를 할 수 있는 요 단원만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할 때 이렇게 제목 붙이기 이런 정도는 요 단원에서 다룰 수도 있고 물론 쓰기 영역이 아니라 읽기 영역 하면은 독해라는 넓은 영역에서 많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많은 질문 양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이제 따로 이 항목에서 장문의 과정이라는 부분에서 직접 다룰 만하다. 그래서 꼽아본 것이고요. 제목을 붙여야 한다라고 할 때 정확하고 간결하며 알기 쉬워야 한다. 참신하고 인상적이어야 한다. 글의 내용이나 성격을 암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목 정도는 좀 비유적으로 이렇게 제목이 달리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황순원의 소나기라고 한다면은 소나기라는 그 자연 현상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소나기와 같은 상황 이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담는다 할 수 있겠죠. 과장되고 선동적인 제목은 피해야 한다. 과장되고 선동적인 제목 이런 것들이 요즘 그 인터넷 뉴스 뭐 이런 것들은 이 부분이 아주 지나치죠. 어떻게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제목에 들어있었던 내용하고 실제 내용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번 확인이 되면 신문사의 종류라든가 아니면은 되게 기자 이름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 기자 이름 이런 것들을 기억해 뒀다가 그 다음번 다른 경우에는 그 기자 이름이 나오거나 그 신문사가 나오거나 하면 아예 클릭을 하지 않는 이런 것으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왜곡되게 전달되는 이런 것들을 막는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은 제목 붙이기의 기본적인 요건이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로 출제됐을 때 그 질문 양상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 제목 찾기라는 질문 유형이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 제목 찾기 문제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주의할 점 가장 많이 오답에 빠지는 그런 경우로서 지나친 일반화. 넓게 보면은 그 제목과 내용이 서로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은 있지만 지나치게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답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관련이 있다 없다 이 정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답이다 이렇게 오인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패턴의 실수 양상들이 양적인 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자라고 미리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 그 예를 하나 실제 문제로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된 지는 좀 오래된 국가직 기출문제인데요. 굉장히 쉬운 수준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상상 이상으로 많았던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제목으로 적당한 게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한번 빠르게 읽어볼까요? 우아함이 지나치면 고독을 면치 못하고 소박함이 지나치면 생활의 활기가 떨어진다. 활기란 흥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데 흥이란 없는 곳도 있는 척할 때 더 난다. 겸손이 지나치면 비굴함이 되고 긍지가 지나치면 교만이 된다. 겸손이란 여유 있는 것이어야 하고 긍지는 남이 먹여주는 가치라야 한다. 엄격한 예의는 방색 같은 것이나 우정이 오가지 않고 소탈함이 지나치면 대면하는 사람의 심정을 예민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욕심이 많으면 만족하는 일이 없고 욕심이 너무 없으면 이룸이 적다. 이룬에는 성과가 적다. 만족의 덕을 익히지 않으면 계급이 아무리 높아도 불만이요. 그래서 권력자는 폭군이 되고 폭군은 이웃까지 지배하려 한다. 자, 그러면 이런 정도 내용에 적합한 제목은 뭘까? 자, 이때 4번의 안빈낙도의 삶,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이것을 지워내는 건 수험생이라고 하면은 못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2개 지우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워지고 2개 결국 찍어도 확률은 50%라고 할 수 있어요. 찍어도 확률이 50%. 그런데 오답률이 50%를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틀려요. 자, 여러분들은 뭘 고를까요? 답은 2번 지나침을 피하여야. 그런데 인생살이의 요령 이것을 답으로 한 사람이 너무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편의 글이 있는데 2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2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앞부분에 좀 더 일반적인 진술이 들어오고 그것을 특수진술로 풀어간 게 있고 뒤에 단락은 특수진술 정도로 좀 더 보충이 되는 정도에서 글이 끝났다. 그럼 당연히 앞단락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답을 고르면 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 이런 것에 기대어 오히려 끝부분에 강조점이 더 놓이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뒷단락의 내용으로 답을 고르면 될 것이고 또 수학원의 효의 시종이란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이렇게 2단락으로 나눠본다면 앞부분은 효도의 시작, 뒷부분은 효도의 마침. 결국 주제는 시작과 끝 2개를 합쳐서 이 전체가 포괄이 될 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방금 앞쪽 페이지에서도 이야기했었던 제목 붙이기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단락의 내용을 1번 답지해 줬다. 2단락의 내용을 2번 답지해 줬다.
1, 2단락을 합친 내용을 3번 답지에 줬다. 그럼 보통 4번 답지라고 할 때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내용이 4번 답지에 들어옵니다. 바로 인생살이 요령, 이것이 지금 이 4번 답지 양상. 그럼 인생살이 요령이라는 건 이 글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될 수 없다. 왜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글이 담고 있는 내용, 이렇게 감싸 안는 답이 지나침을 피하여. 자, 앞에 보면 뭐예요? 우아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구절이 있었고요. 겸손에 대해 이야기한 구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고, 그럼 우아함, 겸손, 예의, 욕심, 이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각각 뭐라고 했어요? 지나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답은 네 가지를 포괄하면서 지나침, 그 무엇이든 지나침을 좋지 않다, 피하자. 이게 이 글 전체를 쫙 감싸 안는 가장 적절한 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인생살이 요령, 이 글이 다루지 않은 너무 넓은 영역을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나친 일반화의 함정입니다. 근데 수험생들이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답에 빠지고 또 오답에 빠지는 비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치우치는 그런 편향, 이런 것들을 좀 다듬고 국어답게, 시험 문제답게 좀 뭔가 이렇게 규격화된 학습의 틀, 그리고 그 틀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투리 항목으로서 교정부호 몇 개 좀 짜투리로 보강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교정부호를 살피는 데 있어서 교재에 요즘 세태에 맞지 않는 교정부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활자를 뽑아가지고 글자들을 그 통에 넣어서, 그리고 통으로 프레스기에 넣어서 찍고, 그 찍은 곳에 동판을 만들어서 동판에서 그 잉크를 묻혀 인쇄하던 이런 시절, 그때 사용되던 교정부호가 아직도 많이 소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빼내고 요즘 세태, 컴퓨터로 입력하는 그런 시대에 맞게 적절한 교류를 좀 몇 가지로 골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요한 글자를 동그라미 쳐서 돼지꼬리 2개, 이렇게 해서 이거는 글자를 빼라, 이런 뜻이죠. 근데 글자를 빼라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단어 차원에서는 빼야 될 것 같았는데 앞뒤 문맥을 보니까 그 글자가 필요한 경우였어요. 그럼 이거 잘못됐다 했을 때 뭐 수정액으로 이렇게 지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다시 두 줄을 그어주면 원래 썼던 교정부호를 무시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챙겨주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글자가 거꾸로 뒤집혀 있기 때문에 그 거꾸로 뒤집힌 글자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묶은 다음 이렇게 돼지꼬리 하나 이렇게 붙여주는데, 이거는 글자의 방향을 뒤집어라, 이런 뜻인데 컴퓨터로 입력하는 시기에는 나타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이제 광고물을 인쇄하거나 이런 경우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글자를 뒤집어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영어 철자도 뭐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철자를 배치한다든가, 아니면은 거울에다가 비춰서 뒤집은 것 같은 이렇게 인쇄되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런 특성 경우라면 모를까 일반적인 경우에 쓰이지 않는 그런 기호입니다. 또 예를 들어 차라는 글자를 써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그 프레스기로 눌러서 동판을 뜨던 이런 시절에는 이 활자가 프레스기로 누르는 이런 작업들이 반복되면서 활자가 마모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는 글자여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마모가 돼서 차인지 자인지 분간기 어려운 이런 상태. 그러면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그래서 좋은 활자로 바꿔라, 이런 기호였는데 요즘에는 쓰일 일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건. 그 다음 띄어쓰기. 띄어쓰기에서는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뭐 한국인의 국민성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것이 붙어있는 이런 경우에 띄어쓰기를 이렇게 써요.
띄어쓰기 부호. 그런데 여기다 좀 응용을 해서 띄어쓰는데 다른 것과 달리 여기에는 제목이다. 제목인 경우에는 글자 간격을 조금 더 넓게 주고 싶다. 그러면 이 안에 동그라미 2개, 뭐 이런 기호를 더 병용하면 이것은 한 칸 띄우라가 아니라 2칸 띄우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책을 집필할 때 출판사에 이렇게 써서 보냈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랬더니 출판사 직원이 이걸 못 알아보고 한국인의 국민성 이렇게 띄우면서 중간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아예 집어넣는, 요 사이에 넣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정보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의사소통을 빠른 시간 안에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된 기호 안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이면 몰라도 되지만 출판사 직원이, 편집 담당 직원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은 이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자, 다음 왼쪽으로 밀거나 오른쪽으로 미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제일 좋은 예로 우리가 그 시험 문제 안에 들어오는 인용문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보통 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칸 띄우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다 똑같이 줄 맞춰진 상태로 인쇄가 돼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요 선이 중요한데요. 들어가야 할, 도달할 위치 위아래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 가운데 부분은 딱히 이렇게 각을 잡지 않아도 둥글게 표시해도 돼요. 그래서 글자를 오른쪽으로 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달해야 할 요 위치입니다. 요 선까지 글자를 밀으라. 그래서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응용을 해서 뭐 중간에 그 인용문 안에 다시 따옴표로 인용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든가 뭐 그러다 보면은 다른 행의 배열들과는 좀 달리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돼 있다면 따옴표로 표시되는 이런 부분은 나머지와 좀 구별하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묶인 모든 행을 이 정도 위치까지 밀어 넣으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한 줄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단락이나 여러 줄을 동시에 묶어 세울 수도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다 싶을 때는 반대로 하면 되는 것이야. 이게 너무 지나치게 들어갔다. 그러면 좀 들어가긴 들어가되 너무 들어갔다. 그러면은 밖으로 끌어낼 때 도달해야 될 위치 이 정도 잡아주고 한 글자 정도만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모든 행을 요 위치까지 왼쪽으로 끌어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해서 교정부호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행 바꿔 쓰기는 행 바꿔야 할 위치를 이렇게 해서 끊어내리라 라는 뜻이 되죠. 근데 끊어내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위로 올려 붙이는 게 좋겠다. 그럼 다시 붙여야 될 위치를 점 찍어서 끌어다가 붙여야 할 위치까지를 화살표 끝으로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주면 밑에 있었던 행을 끌어올리되 여기다가 한 칸 띄우고 붙인다. 두 가지 기호를 병행하는 거죠. 이런 기호가 없으면은 앞에 있는 글자에 붙여서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끌어오되 한 칸 띄우고 붙인다. 이렇게 나란히 두 가지 기호를 병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문장 부호를 넣는 거예요. 근데 문장 부호를 넣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 위치를 표시하면서 원고지 모양을 그려서 가운데 점을 넣으라는 뜻인지 마침표를 넣으라는 뜻인지 따옴표 중에 오른쪽 끝부분에 따옴표인지 아니면 쉼표인지 기호의 생김새가 똑같기 때문에 원고지 모양을 그려줘야 그 위치에 따라서 성격이 명확히 표시되는 이런 특징이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기호를 오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부호를 넣을 때는 원고지 모양 속에 넣어서 그 기호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줄 수 있도록 한다 정도. 이렇게 해서
교정부어 몇 개, 가장 특징적인 것만 간단히 알아두시고 세세하게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거나 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락 짚고 본진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